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367쪽이 되겠고요. 17번부터 하는 거 맞습니까? 네, 17번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오토바이를 샀나봐요.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 가치는 5만 원,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추정되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9월 30일에 이 차량을 40만 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월할 계산을 한다는 것은 월 단위로 감가상각을 다 한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시점이 이 9월 30일, 2019년 9월 30일인데 그러면 2019년 9월 30일까지 감가상각을 한 상태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해라 이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이 취득은 말이죠. 2018년 1월 1일에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취득 금액이 65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면서 정액법으로 5년의 내용 연수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1년에 얼마씩인가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이은경 씨. 어제 유은경 씨가 진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유은경 씨한테만 너무 질문하면 안 돼요. 김유진 씨한테 질문하면. 네, 김유진 씨. 자,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할까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65만 원에 취득했고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면 내용 연수 5년간 사용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하면 돼요?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취득 금액 65만 원에서 여기 잔존 가치 5만 원을 빼줍니다. 네.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내용 연수 5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할 금액이 나타나죠. 네. 자, 60만 원 나누기 5. 그렇죠. 12만 원이다 이거. 12만 원이다. 김현준 씨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내용 연수를 이렇게 나누면 12만 원. 자, 그러면 1년에 1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은 2018년 12월 31일 날 요 12만 원을 했겠네요. 예,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달을 또 해야 됩니까? 9달치 해야 되죠. 네. 자, 1년에 12만 원이에요. 1년에 12만 원이면은 9달치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9달치의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 12분의 9. 네. 자, 그럼 9달치 한번 따져볼까요? 12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예, 9만 원 나올 거예요. 9만 원. 네. 당연히 1년에 12만 원이니까 월 만 원. 뭐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보나 마나지만 그냥 암산이 돼버리잖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이 저 숫자가 복잡한 거는 암산이 잘 안 돌아갑니다. 네, 그럴 때는 1년치 비용을 해당되는 달로 곱해가지고 나누기 12달 하면은 그게 이만큼의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감누가 되죠. 감누. 그래서 감누가 21만 원이 됩니다. 예, 감가상각 누계액은 21만 원. 그래서 우리는 21만 원을 어디서 빼느냐면은 여기
취득금액에서 빼야 되죠. 예. 이 취득금액에서 21만 원 감누를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65만 원 빼기 21만 원을 했어요. 44만 원이 답이 나오죠? 이 44만 원이 답이 아니라 이게 장부가액. 예. 이 장부가액하고 무엇을 비교하느냐면 처분. 예, 여기 처분 금액.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장부에는 44만 원인데 이거 9월 30일 날 이 차량 운반구를 처분할 때는 4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손해 봤죠. 손실이죠? 예. 손실의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이 필요한 것이 이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 예.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할 계산하는 방법. 예. 1년의 감가상각비가 12만 원일 때 9달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이런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출할 줄 알아야 되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 가액을 우리는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거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실인지 처분 이익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이. 이 문제 완벽하게 여러분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복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해가 안 가신 분은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뭐 제 거 그 동영상을 다시 들으셔도 되고, 또 우리 교재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해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다음 18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이랬습니다. 건물. 네.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자, 건물 관련 계정을 두 개를 주었어요. 하나는 건물, 하나는 차감 계정인 건물의 감누. 네. 건물의 1월 1일 기초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올 것이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의 1월 1일 기초 요 30만 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올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2019년 1월 1일 날 이런 상태에서 밑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본사 건물을 80만 원에 매각했다. 매각 시점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예. 위의 문제하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단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요.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이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분 시점이 말이죠. 결산일이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예, 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김경선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선 씨, 이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처분 시점의 감누는 얼마일까요? 네.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 시점. 처분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이 시점의 감누. 기초에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기말에는 얼마가 될까요? 감누가 기초가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기말에는 얼마가 될까?
네, 잘 계산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임혜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경선 씨, 임혜영 씨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기초 감루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년분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되잖아요. 1년치. 그러면 취득 금액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면서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0 하면 1년에 얼마? 아니죠.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에다가 10만 원만 더하면 이게 1년에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처분 시점에 매각 시점에 감루는 4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인지 손실인지 이익인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감루가 40이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예. 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은희 씨한테 장부 금액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건물의 처분 시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처분 시 장부 금액은요? 자, 장부 금액 공식을 장선경 씨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장부 금액 공식 어떻게 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예,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루. 예, 잔이라고 쓸 뻔했네. 예,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은희 씨 계산해 보세요.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이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죠? 예. 이은희 씨가 어디 계시? 이은희 씨. 자, 60만 원이에요, 60. 100만 원 빼기 감루 요거 40만 원. 이거 빼니까 장부 금액은 60이다. 이거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답이 다 나왔죠, 이제. 예. 요 장부 금액 60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죠? 네.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예, 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예, 20만큼 이익이 발생했어요. 여기 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이다. 네, 이렇게 산출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고요. 이 답을 맞추는 거 외에 처분 시 회계 처리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답을 맞추는 거 외에 처분 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처분 시 회계 처리.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8번, 18번 문제에서 18번 문제에서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 회계 처리라는 건 분계라고 그랬습니다. 회계 공부는 분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계로 끝나는 게 회계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금을 내도 분계해야 되고 이와 같이 건물을 처분해도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은 현금으로 매각했다고 보겠습니다. 요거 뭘로 매각했는지 나오진 않는데 이 내용은 건물을 80만 원에 현금으로 매각했습니다. 네. 자, 여기 분계를 누가 해보느냐? 최영림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림 씨 한번 분계해 보시죠. 네. 현금이 80. 대변에 건물. 응? 그렇죠. 취득금액으로 기록한다. 네. 건물 기록하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죠.
예, 차변으로 와야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와가지고 얼마 기록해야 됩니까? 아까 40만 원 계산했죠. 네, 감누가 아까 4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전표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거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돼. 실무 시험에는 이걸 전표 입력하라 이렇게 나와요. 회계 처리해라. 예. 실무에서는 이론으로 나오면 18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예.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 분계 과정에서 다 나와요.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론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18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많이 연습하십시오.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 FAT 1급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아주 그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이게 아주 몸에 아주 숙달이 아주 많이 돼 있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손익 우리 이미 앞에서 좀 배웠지만은 수익과 비용의 이현과 예상 조금 복잡해요 그게.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야 FAT 1급 합격할 수 있어요. 네. 네, FAT 1급의 고비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수익과 비용의 이현과 예상에 관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는 안 나와요. 네. 나머지 문제는 이거보다는 다 쉬운 문제예요. 네.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실무할 때, 왜냐면 이 건물을 처분하면요 부가세를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게 돼요. 만약에 요 80만 원에 처분했다면은 88만 원을 받는 거예요. 88만 원을. 그러면 현금이 여기가 88만 원이 되고요. 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8만 원이 들어가면 돼요. 네, 부가세 회계 처리할 때는. 네. 근데 지금 아직 여기에서는 뭐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면서 회계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실무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라. 거기에 세금이 표시되어 있어요. 예, 세금에 관한 회계 처리는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세금 없이 일단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네, 19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2019년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거. 처분으로 인한 영향, 그러면 뭐 한마디로 손실 받느냐 이익 받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취득은 2018년 1월 1일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건물을. 감가상각은 정률법, 정률이 40%. 내용연수 4년. 정률법에서는 요 정률만 필요로 하죠. 예, 내용연수는 계산할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처분 시점 2019년 12월 31일. 네, 그러니까 계산하기 딱 좋네요. 감가상각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2018년 결산일에 한 번, 그리고 처분 시점이 딱 결산일이니까 요때 또 1년치 한 번. 네. 처분은 500만 원에 처분했고요.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다. 예,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건물을. 주식회사 한공은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답을 맞추면서 한번 풀어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누는 1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 감소한다. 자, 일단은 처분했으니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소하는 게 맞죠?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서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대변에서 감가상각할 때 대변에서 증가하고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1200이 맞는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연도. 자, 1차 연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경님 씨가 한번 공식을 불러보세요.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네네. 금액을 넣어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차 연도 거 계산할 때. 예, 2천만 원. 네. 부르세요. 계속. 나누기 4? 나누기 4는 이거 안 쓴다고 그랬는데요. 정율이니까, 정율법이니까. 그래서 취득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현재 첫 해에는 1차 연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40%. 0.4. 네. 428. 암산이 되겠네요. 암산 되죠? 네. 자, 800 암산 나왔습니다. 자, 2차년도 공식을 누가 불러주시느냐? 2차년도 숫자를 넣어서 원정훈 씨 2차년도 공식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천만 원 마이너스 네. 800만 원. 예. 예, 곱하기 40% 이게 2차년도. 자, 이거 계산하면 1200을 40% 0.4 1200에 0 계산이 됐어요? 480이다. 네. 404.800이다.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12.800이다. 예, 1280만 원이다. 이게 나오죠? 예. 1번 틀렸습니다. 예. 옳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에요. 1200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1년 차에 800, 2년 차에 480. 두 개 더하니까 1280이에요. 여러분 정률법하고 정액법은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예, 요거는 계산을 아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 맞았는지. 요건 틀렸네요. 1200이 아니야. 1280. 다음에 2번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매출 채권이 이 안에 있을까요? 매출 채권이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저기 이혜원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씨 매출 채권 개정 과목 두 개가 뭐죠? 네. 우리 당좌자산에서 매출 채권 개정 과목 딱 두 개예요. 네,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죠. 네. 자, 이 안에 이 지금 오늘 이 건물 처분하는데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이거 나타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3번 당기 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당기 순이익이 220 감소한다는 말은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20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감루를 계산했더니 1280이었죠. 예. 그러면 장부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2000에서 이걸 빼볼까요? 720이네요. 720이 장부 금액이에요. 이게 장부. 예, 우리 회사 장부에 지금 720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얼마에 처분했다고 여기 나왔죠? 500에 처분했다고 나왔죠? 220이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라. 네.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맞은 건 4번밖에 없겠다. 미수금이 500만 원. 감소 맞구나. 네네. 지금
아까 그렇죠. 720인데 500에 처분했으니까 손실 보는 건 맞죠? 네. 감소가 맞다 이거. 네. 감소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고요. 예, 3번이 답이고 미수금 5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증가. 이 500만 원을 6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미수금. 미수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네, 19번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의 보기 1, 2, 3, 4가 어디가 틀렸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20번 문제,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중 개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랬는데 요걸 한번 아까 내가 이은희 씨한테 물어본 것 같고 이경숙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 성격이 다른 게 뭘까요? 임대보증금. 예. 자, 임대보증금은 나머지 세 개하고 왜 다르죠? 예. 기타 비유동 자산. 예, 맞았어요. 1, 2, 3번이 보니까 세 개가 무형자산이네요. 이 개정 과목이.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아니, 임차보증금이지. 이거는 부채네, 부채.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부채. 예, 부채에서 우리 배울 거예요. 예,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부채다. 우리가 배웠던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을 배웠었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다음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네, 특허권 무형자산, 영업권 무형자산, 장기대여금 아니고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기계장치 아니고 매출채권 아닙니다. 네. 장기대여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네. 따라서 가나라 4번에 답이 있더라.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A를 확보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B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의 가치를 확보하고 보유한 A를 보유한 무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네. 하여튼 A는 무형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우리가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다라는 게 바로 이 무형자산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아주 중심이 되고 있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장 세계적으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미국의 보잉사,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로켓을 만드는 회사보다도 훨씬 자산 규모가 크다, 매출액이 제일 크다라는 걸 보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 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A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즉 무형자산을 모두 고르면 돼요. 가번 고르면 되겠네요. 네. 나번은 해당됩니까?
예,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그러죠. 다번은요.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것이 무형자산이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예. 그다음에 라번은요. 예,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영업권 아니고도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광업권 이러한 계정들이 있죠. 따라서 가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상각 설명으로 틀린 걸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네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우리 본문 배울 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추가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게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억하시고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예, 맞아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모두 이런 방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기간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어제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 본문에서 공부했습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도저히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본문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7쪽이요. 자,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 자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도 다 공부하면서 또 문제풀이까지 이제 복습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자산을 공부하면서요, 이것과 관계가 있는 부채 개정 과목도 여러 개를 소개한 적이 있고, 또 자본은 뭐 관련은 없었겠네요. 또 재무상태표 끝나면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수익과 비용 개정 과목들도 같이 함께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자산 공부 때 요 부채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부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개정 과목이 자산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나누느냐?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나눕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나누듯이,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했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로 구분을 했죠.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유동부채를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채에 대해서 두 줄로 간략히 설명해 놓은 거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말한다.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에서는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1년 안에 실현이 되거나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구분을 했다면, 부채는 이게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결산일로부터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우리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에는 첫째, 매입채무 개정 과목 2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매출채권하고 딱 서로 비교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죠.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자, 향후에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이 어떻게 돼요? 유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를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한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먼저 매입채무는 상품의 인수나 서비스 등을 제공을 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품, 즉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매입채무가 아닙니다.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외상매입금, 이게 이제 개정 과목입니다. 외상매입금. 상품,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개정 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외상매입금으로 기입한다. 자, 매입 시 한번 회계 처리 볼까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여러분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고치십시오. 또 제품도 이거 고치십시오. 이거 제품을 뭘로 고치느냐면 원재료로 고치십시오. 제품을 원재료로. 이거 잘못됐네요. 제품을 원재료로 고쳐주시고요. 여기 제품은 원재료로 고쳐주시고 매출은 매입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말이 됩니다. 네. 이 교재가 아직 안 고쳐졌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 개정 대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자산을 공부할 때는 그 자산이 증가할 때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왔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부채 쪽이니까 부채가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분계를 보시면 상품을 또는 원재료를 10,000원어치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또는 원재료 10,000원 자산 증가가 되겠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10,000원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 다음에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다고 그래요. 갚는 것을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 외상매입금 개정 차변에 회계 처리한다. 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이행이 됐어요. 따라서 이때 외상매입금 부채를 증가시켰던 것을 상환하는 시점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현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해 가면서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고요. 외상매입금 대변에. 그걸 상환하는 시점에 차변에 기록하면 끝. 우리가 외상매출금도 되게 간단했죠. 외상매입금도 이와 같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음이 문제예요. 어음. 우리가 매출 채권 공부할 때 받으러음도 공부할 내용이 꽤 많았었잖아요. 지급어음도 그렇습니다. 지급어음도. 자, 어음이 이 약속어음인데 우리가 발행하면 그게 지급어음이고요. 우리가 받은 어음은 약속어음이에요. 아니죠. 받을 어음이에요.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차변에 기록하고, 지금처럼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을 경우 지급어음으로 기입한다. 자, 반드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인 겁니다.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업무에 사용할 화물자동차 같은 걸 사고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자, 그러면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처럼 이것도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대변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대변에 만약에 10,000원의 상품을 매입을 하고 어음을 지급어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면 차변의 상품 10,000원, 재고자산의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10,000원,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되면은요, 지급어음은 우리 받으러음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그 하나를 빼먹어서 그런데 만기 되기 전에 어음을 다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만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개월 후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어음을 가지고 있던 거래처에서 우리 은행에다가 저기를 추심이 들어오겠죠. 어음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그래서 지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 거래 은행에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이 됩니다. 그걸 결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음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어음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죠. 우리 외상 매입금도 대변에 있다가 상환하면 차변에 오듯이 지급어음은 만기가 되면 차변에 옵니다. 만기가 되면 차변에 오고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돼요. 대변에 당좌예금 10,000원, 차변에 지급어음 10,000원. 지급어음 10,000원은 부채 감소가 되겠고 당좌예금 대변에는 자산 감소가 되겠죠.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애를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만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모자라요. 만기일에 지금 어음이 500만 원짜리인데 당좌예금 계좌에 달랑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내일 그 거래처에서 500만 원짜리가 딱 결제해달라고 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죠. 예. 은행에서 잔고가 부족합니다 하고 지급 거절을 해요. 예. 그럼 부도가 나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예, 사장님의 신용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회사가 뭐 지급 어느 회사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당했대더라. 이게 소문이 나면 사업하기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그 어음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해야죠. 예. 예? 사장님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한 달만 제가 어음 오늘 내가 한 달짜리 어음을 다시 발행해 주겠습니다. 예. 그 500인데 제가 20만 원 이자 쳐가지고 520만 원짜리 어음으로 오늘 다시 발행해 줄 테니까 그 지난번에 발행한 어음은 저한테 회수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음을 돌려받아요. 예. 그랬을 때는 차변의 지급어음 우리가 이제 구어음 받은 거 있죠? 예.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급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다시 우리 회사가 회수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만기 되는 것처럼 차변의 지급어음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시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도 지급어음. 그러면 20만 원. 네, 20만 원만큼 차이가 나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자를 더 부담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이자 비용으로. 예, 우리가 그 대금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다 그 상품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 처리할 수는 없어요. 상품으로. 그거는 이제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 원이 발생한 것을. 예, 이자격으로 더 주는 거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뭐 한 달 후에 500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근데 상대방 눈치를 봐서 그냥 500만 원 한 달 후에 더 해주겠다 그러면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뭡니까? 뭘 좀 발라야죠. 그래서 20만 원을 더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 지금처럼 됐다면 차변의 지급어음 5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차변의 이게 지급어음이 아니라 이게 잘 못하고 났군요. 이자 비용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다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어음 520만 원짜리. 520만 원짜리.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급 이자 비용으로 하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기 요거 상품으로 해야 되겠네. 네. 상품. 상품이나 원재료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게 지급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매입 채무지 않습니까?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의 발행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어음으로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돼요. 20만 원은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그러니까 우리 매입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품으로 봐야만 돼요. 지급이자 이거 생각이 틀렸어요. 지급이자로 본다면 이걸 비용 처리하는 건데 비용 처리를 어음으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여기 20만 원을 만약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상품 매입 대금의 원가가 20만 원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니까 차변의 상품.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급이자가 아니네. 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박스에는 어떤 걸 정리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과 매입을 상품 매출하고 외상거래했다면 외상매출금이고,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외상거래했다면 미수금이다. 우리 자산 때 이거 배웠잖아요. 예,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요, 미수금은 기타 채권. 예, 우리가 기타의 당좌 자산에서 이거 미수금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수령 받으면 받으러음이에요. 예, 차변의 받으러음. 그리고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미수금이에요. 예, 왜냐하면 받으러음이 될 수 없죠.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받으러음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만 받으러음이 된다. 다음에 매입도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얘기예요. 상품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근데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상품 외의 것. 책상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책상이 판매용 상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미지급금. 근데 우리 회사가 가구점이에요. 가구점에서 가구 도소 매업을 하는데 판매할 판매할 책상을 사고 외상으로 했다. 그거는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지급어음. 그러나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한 다음에 어음을 지급하면 이거 역시 그냥 미지급금. 미지급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그리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요 두 개를 재고자산의 매출과 재고자산에 매입할 때만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못 받은 것은 미수금이고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건 미지급금이다. 매입하고 매출이 헷갈려요? 네. 다음은 이제 지금 이제 부채에서 매입 채무 끝났네요. 다음 2번 이제 기타 채무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네. 쉬는 시간이 됐네요.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깜빡했어요.